잉글랜드 내전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641년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으니 신랑은 바로 네덜란드의 국부 빌럼 1세의 손자인 15살의 오라녜공 빌럼이었으며 그보다 5살이 어린 10살의 신부는 바로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1세의 장녀로서 훗날의 찰스 2세의 여동생 그리고 제임스 2세의 누나이며 그녀의 모친 앙리에타 왕비에 의해 처음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영국 왕실에서 군주의 장녀에게 내리는 특별한 명칭으로서 제1대 프린세스 로열의 칭호를 받은 그녀는 증조모의 이름을 물려받은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그렇게 어린 신부 메리는 남편 빌럼을 따라 네덜란드로 건너갔고 6년 후인 1647년 16살의 숙녀로 자라난 아내와 더불어 역시 완전한 성인으로 훌륭히 성장한 빌럼은 부친 프레데릭 헨리가 사망함에 따라 네덜란드 북부 5개 주를 다스리는 새로운 총독 빌럼 2세로 등극하게 된 것은 물론 80년 독립전쟁의 막바지에 다다른 조국을 이끌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역사적인 독립을 이루어냈으며 겹경사를 맞아 19살이 된 그의 아내 메리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임신 중인 아내와 곧 태어날 아들을 남겨둔 채 빌럼 2세는 천연두로 사망하고 말았고 남편의 사망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메리는 홀로 아들을 출산하였으니 유복자로 태어난 그의 아들은 바로 남편 빌럼 2세의 뒤를 잇는 새로운 오라녜공 빌럼 3세였으며 향유를 바른 아버지의 시신 옆에 놓여진 이 갓 태어난 남아의 가엾은 모습은 그에게 놓여진 험난한 미래를 충분히 짐작해 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갑작스런 통치자의 사망과 후계자의 탄생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혼란의 시대가 이어졌으니 사망 직전 부친 빌럼 2세가 홀란트주와 암스테르담시를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소수 공업파와 반목 중이었던 만큼 빌럼 2세가 죽기 무섭게 이들 공업파들은 네덜란드의 실질적 왕가였던 오라녜가를 혼란을 틈타 권좌에서 몰아내기로 결심한 뒤 격리법을 제정해 오라녜공과 그 후손들이 공직에 오르는 것을 차단한 것은 물론 당분간 총독을 따로 두지 않은 채 주의회가 총독의 행정, 군사, 인사권 등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외적 위기 속에서 오라녜가는 내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빌럼의 모친 메리와 할머니 아말리아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영국의 공주 출신의 메리는 아들 빌럼을 영국식으로 양육하고 싶어 했으나 오랜 기간 남편과 아들을 도와 네덜란드의 정통성을 지켜온 아말리아는 자국의 차기 통치자인 손자의 영국화를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오라녜가의 후계자인 빌럼의 섭정권을 두고 모친과 조모 간에 거센 내분이 벌어졌고 아말리아의 우세 속 분쟁의 최종적 해결은 이후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끝내 비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으니 빌럼이 겨우 10살이 되던 해인 1660년 오빠 찰스 2세의 왕정복고를 축하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한 메리가 먼저 간 남편의 뒤를 하루빨리 따르려는 듯 똑같이 천연두로 사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찍이 친부 친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친척들 밑에서 양육된 빌럼은 심적 상심이 육체적 약화로 이어진 탓인지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에 천식과 폐렴 등 많은 질환을 앓았으니 이러한 요소들은 그의 침울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 이것과 별도로 네덜란드의 건국 공신인 오라녜가의 후계자인 빌럼은 할머니 아말리아의 열렬한 지지 속 통치자가 되기 위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어머니 메리가 사망하면서 그녀의 오빠 찰스 2세에게 아들 빌럼의 후견인이 되어줄 것과 더불어 그의 장래를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고 이것을 그가 기억한 듯 훗날 벌어진 제2차 영란전쟁 당시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 조건 중 하나로 그의 조카 빌럼의 지위 향상을 내놓음에 따라 영국 왕의 커다란 입김과 더불어 세월이 흐른 만큼 오라녜가에 대한 불신도 점차 잦아든 탓인지 그들의 공직 진출을 방해한 격리법이 철회되었고 공화파에 반대한 세력들이 사실상 정통성을 가진 왕자인 그를 지지함에 따라 빌럼의 입지는 점차 확대되었는데요.
당시 홀란트주의 행정장관으로서 오라니가를 대신해 사실상 네덜란드 공화국을 이끌어가던 요한 드 비트는 공화주의자로서 빌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면서도 그의 지지 세력들은 물론 빌럼을 지지하는 자신의 반대 세력들과도 적절한 합의를 이루어야 했던 만큼 18세 이후 빌럼의 공직 진출을 허용한 것은 물론 의회의 자문기구의 회원이 되게 함으로써 국가 대소사에 대한 결정 과정과 방법 등 최소한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게 했으며, 그렇게 드 비트는 빌럼의 지지자들의 불만을 흡수하는 한편 빌럼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국정의 총괄자인 드 비트의 적극적인 도움은 빌럼을 크게 성장시켰고, 그렇게 본래 뛰어났던 재능과 그것을 더욱 훌륭히 키워낸 효과적인 교육, 친부모를 여위고도 그를 열렬히 지지해준 남은 가족들, 그리고 점차 높아져가는 지지 세력들의 신망 속에 빌럼은 어느덧 매력적이고 믿음직스러운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영국의 왕 찰스 1세의 외손자, 그리고 네덜란드의 왕가인 오라니가의 후계자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여위고 공화파로부터 지위를 위협받는 속에 통치자의 제목으로 훌륭히 성장한 빌럼 3세. 그러나 실세이자 공화주의자인 드 비트는 그를 끝없이 경계하고 있었으니 빌럼은 과연 빼앗긴 총독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앞날에는 앞으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의 대륙정복 야욕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17세기 중반, 제2차 영란전쟁을 끝낸 네덜란드와 영국은 스웨덴까지 참여한 3중 동맹을 체결하여 프랑스의 팽창에 대응했으나 불과 2년 뒤 영국의 왕 찰스 2세가 뜻밖의 움직임을 보이며 성인이 된 조카 빌럼이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시기에 때맞춰 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루이 14세로부터 보조금을 얻는 대가로 그의 정복전쟁을 도울 것을 약속한 도보미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네덜란드의 현 실세인 요한 드 비트와 신흥 강자로 떠오른 빌럼 사이에 놓인 팽팽한 긴장감을 완전히 끊어놓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도보미락에 의거 영국 및 독일 영방국들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가 네덜란드의 무역 독점 타파를 명분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제3차 영란전쟁과 더불어 향후 8년간 이루어질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이 일어났고, 해군에는 명장 로이테르가 있어 영국 해군의 접근을 막고 있던 반면, 전통적으로 강한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육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침략과 더불어 취해진 해상 봉쇄 속에 네덜란드의 경제는 피폐해졌으며, 영국의 배신을 차마 예상하지 못하고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드 비트는 그의 형 코르넬리우스와 함께 프랑스의 국가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반역 혐의로 체포 및 수감된 것은 물론 감옥을 습격한 성난 헤이그 시민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으며, 그렇게 네덜란드 전역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의 유일한 희망이 된 오라니가의 계승자인 22살의 빌럼이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총사령관에 취임했고, 나아가 의회의 승인하에 자국의 총독으로 선포됨으로써 20여 년 만에 오라니가의 지위를 회복한 빌럼은 기뻐할 틈도 없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됩니다. 그는 제일 먼저 영국과 프랑스가 제시한 굴욕적인 평화안을 거부한 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폴트 1세를 비롯해서 여러 독일 영방국들과 스페인의 지원을 얻어내어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였고, 도보미락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찰스 2세의 영국이 전쟁에서 발을 뺀 한편, 빌럼이 꾸준히 군대를 재건한 것은 물론 뛰어난 전술을 구사하여 승리를 거듭함으로써 오랜 투쟁 끝 프랑스군을 네덜란드 전역에서 완전히 몰아냈으며, 그렇게 결국 프랑스와 평화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멸망의 위기에 놓여있던 조국에 평화를 가져옴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한편 빌럼의 정적이었던 요한 드 비트가 죽었으나 그의 친구였던 미힐데 로이테르 제독은 지난 제2차 영란전쟁을 승리로 이끈 구국의 영웅이었던 만큼 빌럼은 그에게 해군의 전권을 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고, 로이테르 역시 그의 신임에 힘입어 영국 프랑스 연합함대를 맞아 해군의 연전연승을 이끌어냈으며, 그렇게 지난 30년간 세 차례의 영란전쟁에 모두 출전하여 대활약한 로이테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으로서 빌럼이 오랜 전란을 종식시키고 조국을 구하는 데 있어 크게 일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인기가 많은 영웅이 정치가로부터 시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이순신을 시기하여 죽이려 한 조선의 선조가 떠오르듯 빌럼 역시 자신보다 더 높은 인기와 명성을 구가하는 로이테르를 시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친구였던 트비트의 죽음을 방관한 자신을 그가 감히 질책한다 여긴 탓인지, 동맹국인 스페인 해군을 도우라는 명령과 함께 그는 로이테르를 머나먼 지중해 전선으로 뜬금 파견시켰고, 그렇게 네덜란드 스페인 연합해군 진영에서 프랑스 해군의 공격을 받은 그는 포탄의 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과 함께 장렬히 그러나 비참히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이테르의 사망 소식에 온 네덜란드 국민이 슬퍼했고 그의 시신이 조국에 돌아와 거대한 장례 행렬을 이루었지만 긴박한 정세 속 마냥 죄책감과 슬픔 속에 젖어 있을 수 없던 빌럼은 로이테르의 죽음이 또 다른 비극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굳은 의지를 내비치듯 조국의 번영에 더욱 힘을 쏟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국내 정세 속 어느덧 27살이 되어 결혼 정년기를 넘긴 빌럼은 마침 친카톨릭 정책으로 인한 국민적 반발이라는 위기를 맞아 정치적 타개책이 필요했던 삼촌 찰스 2세의 주선에 그의 작은 외삼촌인 요크공 제임스의 장녀이자 그의 사촌 여동생인 메리와 혼인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둘은 부부가 되었으나 동시에 사촌지간이었고 아내 메리가 빌럼보다 무려 12살이 어린 15살의 소녀였으며 빌럼 자신이 전란 중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세월을 보내고 있던 만큼 그의 어린 신부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남편을 따라 낯선 나라 네덜란드에 온 메리는 정략 결혼인 만큼 역시 깊지 않은 애정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충실히 섬겼으며 이후 8년이 지난 1685년 찰스 2세가 죽고 그의 동생이자 빌럼의 장인 요크공 제임스가 제임스 2세로 즉위함에 따라 프린세스 로열 메리의 아들이자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된 메리의 남편인 빌럼은 영국과 상관없어 보이는 네덜란드의 총독임에도 아내 메리, 처제 앤에 이어서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3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때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그의 조부 앙리 4세 때부터 100년간 이어져 온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낭트 칙령을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 철회시킴에 따라 100만 위그노, 즉 프랑스의 신교도 중 절반가량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국외로 망명했고 그중 7만 명은 빌럼이 다스리는 신교도 국가 네덜란드로 피신해왔으며 유용한 상공업자, 기술자 혹은 젊은 지식인들이 많았던 이들 위그노들을 빌럼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았으니 그렇게 프랑스가 위그노들의 이탈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반면 이미 해상무역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네덜란드는 위그노들의 합류로 날개를 달게 되었으며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자국의 발전과 안정을 구가하고 있던 빌럼에게 그의 가슴 깊은 곳 야망을 이루고 나아가 그의 꿈을 확대시켜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으니 그것은 바로 아내 메리의 친정이자 그의 외가인 잉글랜드 의회로부터 전달된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빼앗긴 총독의 자리를 되찾은 것은 물론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끈 빌럼 3세. 그러나 그의 운명은 애초 네덜란드를 넘어 그 밖으로까지 뻗어 있었으니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이 한 통의 서신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빌럼 3세는 지난 10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끝없이 자국의 영토를 넘보는 프랑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며 영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루이 14세의 위협에 대항할 국가들 간의 대규모 연맹체제를 구축하려 했는데요. 이러한 때 그의 계획을 하늘이 도우려는 듯 처가이자 외가인 잉글랜드로부터 그가 오래전부터 고대하던 기분 좋은 소식이 당도한 것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위에 등극한 장인 제임스 2세가 친카톨릭 전제 정치를 피면서 국교도와 청교도가 주를 이룬 의회에 불만을 사던 상황에서 뒤늦게 그의 카톨릭 왕위를 계승할 늦둥이 아들이 태어남에 따라 신교도인 다른 자녀들의 승계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제2의 블러디 메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우려한 의회가 토리파 휘급파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신교도이자 차기 계승 서열 1위와 3위인 메리와 빌럼에게 잉글랜드의
자유와 프로테스탄트 수호를 명분으로 자국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민심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확신한 빌럼은 더불어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을 지지해준 아내 메리를 보며 거리낌 없이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으며 3개월 뒤인 1688년 11월 빌럼과 메리는 11,000명의 군대와 4,000의 기마대, 48척의 전함과 260척의 수송선을 대동한 원정대를 이끌고 잉글랜드 남쪽 토베이만에 상륙하게 됩니다. 한편 차마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상황에 기겁한 제임스 2세는 직접 군을 이끌고 딸과 사위에게 맞서려 했으나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둘째 딸 앤을 비롯해서 대부분 신교도로 구성된 주요 병력들이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인 빌럼에게 대규모 자진 투항해버리자 모든 의지를 상실한 채 왕비 메리와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프랑스로 도피해버렸으며 가뿐히 승리를 거머쥔 빌럼은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왔음에도 사실상 무혈로 전쟁을 마친 채 그들을 반기는 민중의 환호 속 런던에 입성하였고 이듬해 초 국왕의 소집 없이 열린 컨벤션 의회는 제임스 2세의 국외 탈출을 왕권 포기로 간주하고 공식적으로 폐위시켰으며 팽팽한 논의를 거쳐 본래 후계 서열 1위로서 단독 계승이 가능했음에도 공동 왕위를 고집한 메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빌럼과 메리 두 부부에게 결국 공동 왕권을 이행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얼마 후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름으로써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공동국왕이 탄생했으니 이들이 바로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제5대 왕 메리 2세 그리고 윌리엄 3세였습니다. 그렇게 전제왕권에 저항하여 혁명으로 세워진 정권 아래 즉위한 윌리엄과 메리는 의회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한 권리선언을 승인한 것은 물론 비국교도 포함 오직 개신교 종파들에게만 예배의 자유를 허용한 관용법, 더불어 권리선언을 보완해 의회가 내놓은 선왕이 자행한 불법적 관행들, 즉 의회에 동의 없는 법률 제정 과세 및 평시 상비군 유지에 대한 금지, 그리고 카톨릭 교도의 왕위 계승 배제와 선거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하는 특별한 법률을 승인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지난 대헌장 권리청원과 더불어 영국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인 동시에 이후 벌어지는 미국의 독립혁명은 물론 자국의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권리장전이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희생자를 낸 지난 청교도 혁명과 달리 큰 저항 없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이 사건은 사실상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루어냈다 하여 명예혁명으로 불리게 됨과 동시에 지난 찰스 1세 때부터 시작된 오랜 혼란의 시기를 끝내고 왕권과 의회의 갈등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함으로써 영국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이후로도 끝없는 개혁을 통한 법과 규칙 제정을 통해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영국을 넘어 세계 역사에서 근대의 시작을 알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데 기여했으며 혁명의 직접적 결과인 권리장전을 통해 전제군주제와의 결별, 입헌군주제의 출발점을 알린 것은 물론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영국의 전세계 최초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혁명이 일어난 이듬해 내전 당시 크로멜치아 기병대장의 아들이자 독실한 신교도이자 친의회파로서 네덜란드의 망명에 있으며 친카톨릭 정권에 저항했던, 그리하여 찰스 2세를 비롯한 영국 정부가 유럽에 지명수배한 반역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던 한 불운 사상가는 자신이 반대한 친카톨릭 정권을 무너뜨리고 신교도에 의한 정부 재건을 이루어낸 명예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여기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고자 이전 토마스 홉스가 최초로 주장한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킨 이론을 담은 한 권의 책을 발표했으니 이 책이 바로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더불어 근대 정치 철학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통치론,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한 학자는 바로 근대 자유주의의 시조로 불리는 존 로크였습니다. 인민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 또한 갖고 있다. 주권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할 것을 주장한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달리 정부는 본질적으로 국왕과 의회로 대표되는 국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므로 정부가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주장한 로크의 사상은 그의 본래 목적대로 자국의 명예혁명을 정당화시켜준 것은 물론 나아가 미국의
영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틀을 제공함으로써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원료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로크는 민주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현대 인류 사회의 탄생에 있어 가장 거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렇듯 위대한 철학자의 사상적 뒷받침하에 권리장전을 승인함으로써 전제 왕권의 시대를 종식하고 오랜 과제였던 군주와 의회 사이의 진정한 권력의 균형을 이루어낸 윌리엄과 메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혁명을 통해 네덜란드의 총독을 넘어 영국의 왕위에 올라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연 윌리엄 3세. 그러나 화창한 날만이 계속될 듯 보이는 그의 미래에도 희미한 잿빛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으니, 두 나라의 통치자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 그에게는 앞으로 과연 어떠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큰 무력 충돌 없이 왕권 교체를 이루어낸 명예혁명의 성공을 자축하던 잉글랜드와 달리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2세의 폐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정부적 움직임이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갓 즉위한 윌리엄과 메리는 이러한 대외적 혼란을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왕권과 통치 능력을 나라 안팎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선 명목상 공동 왕이었으나 윌리엄 3세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네덜란드의 총독을 지내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지도력을 인정받은 검증된 통치자였고, 메리 2세는 그런 그의 충성스런 아내였던 만큼 국정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남편 윌리엄에게 위임했으며, 그렇게 아내의 신임 속 윌리엄은 그들의 반발하는 세력을 맞아 그의 타고난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곧바로 발휘했으니, 먼저 그는 스코틀랜드 로우랜드 지역의 제임스 2세파들이 일으킨 봉기를 2달 만에 진압한 뒤, 이어서 하이랜드 지역에서 던디 자작이 일으킨 무장 봉기를 즉각적으로 진압했으며, 그렇게 스코틀랜드의 상황이 대충 정리되자 그는 이제 더욱 심각한 상황 속에 놓인 아일랜드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요. 당시 아일랜드는 프랑스의 지원 속 그들의 합류한 패주 제임스 2세를 지지하며 이번 기회에 국교회를 비롯한 잉글랜드 세력을 축출하고 그들의 카톨릭 신앙과 토지 및 주권을 되찾고자 자국 내 잉글랜드 개신교도의 거점인 런던 대리를 공격하는 등 반 윌리엄 반 잉글랜드 저항을 개시했고, 이에 윌리엄은 사태를 정리하고자 아일랜드로 직접 출정하여 보인강 전투에서 그의 삼촌이자 장인의 군대를 대파했으니, 전의를 상실한 제임스 2세는 다시 프랑스로 도피했으며, 남겨진 아일랜드 세력의 저항은 이듬해인 1691년에 와서야 리머릭 조약을 통해 가톨릭 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가까스로 마무리되었으나, 직후 윌리엄이 이 조약을 재차 무시하고 아일랜드 카톨릭 교도에 대한 탄압을 지속시킴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더욱 거센 저항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아일랜드는 그들이 증오하는 이 윌리엄과 관련하여 특별한 유래를 만들어내게 되었으니, 오랜 기간 대잉글랜드 투쟁을 겪으면서 윌리엄의 오라네가를 상징하는 주황색은 윌리엄의 추종자 즉 아일랜드 내 개신교도의 상징색이 되었는데, 훗날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투쟁을 전개할 당시 카톨릭뿐만 아니라 자국 내 개신교도들 중 일부가 항영 독립투쟁에 속해 독립에 크게 공헌한 만큼 아일랜드 자유국이 세워지면서 정식 국기를 채택하게 되었을 당시 개신교도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국기의 오른쪽에 그들의 상징인 주황색, 왼쪽에 아일랜드의 뿌리인 게일족을 상징하는 녹색, 그리고 가운데 이들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는 흰색을 배치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국기는 아일랜드 내 오랜 종교 다툼의 각 주체인 카톨릭 그리고 윌리엄으로 상징되는 개신교, 그렇게 두 종교 집단의 평화와 이해에 대한 영원한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반란이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윌리엄 3세는 반란의 주체였던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향후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북서 해안에 포트 윌리엄을 세워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고자 했고, 더불어 그동안 극렬히 저항해온 하일랜드 가문의 대표들이 그에 대한 충성 서약을 시한 내에 완료할 시 제임스 2세를 지지했던 그들의 반역죄를 전면 사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기에
정치적 오해와 타산이 맞물림에 따라 하일랜드 맥도날드 가문의 민간인 수십 명이 무차별 학살당하는 글렌코 학살이 벌어졌으며, 이 사건의 여파로 스코틀랜드, 특히 하일랜드 지역의 반잉글랜드 정서는 더욱 심화되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윌리엄이 이처럼 대외적 혼란을 수습하고 있을 동안 공동 왕으로서 윌리엄의 부재 시 그의 의사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온 메리 2세는 혁명 이전 겪은 두 차례의 유산으로 이미 몸이 많이 상해 있던 데다 그녀가 배신한 부친에 대한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 무엇보다 대외전쟁에 여념이 없는 남편의 무관심으로부터 여자로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속 심신이 지쳐버린 것인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남편과 더불어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인 1694년 12월 32살의 한창의 나이로 천연두로 급작스레 사망하게 됩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진 못했으나 한결같은 헌신과 순종으로 자신을 보필해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에 충격을 받고 깊은 슬픔에 잠긴 윌리엄은 온 국민의 애도 속 여왕의 장례가 끝나고 단독 왕권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이제 공동이 아닌 영국의 단 한 명의 왕으로서 홀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스튜어트가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일 뿐 사실상 네덜란드에서 나고 자란 네덜란드인이었던 데다 정식 계승도 아닌 전란을 통해 왕이 되었고, 그의 방패막이었던 아내마저 사망해버린 만큼 그를 증오하는 잉글랜드박 자코바이트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호전적인 그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오랜 숙적인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도 어느덧 다시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으니 그는 과연 단독 왕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며 그의 다사다난했던 인생은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제3차 영란전쟁으로 시작된 윌리엄과 루이 14세의 악연은 지난 네이메언 강화조약을 통해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유럽 곳곳에서 프랑스가 세력을 과시함에 따라 네덜란드 및 주변국들과의 긴장관계가 계속된 만큼 윌리엄은 끝없이 프랑스를 견제하고 대적할 만한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이끌어내려 했는데요. 한편 이러한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듯 여전히 대륙 정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는 급기야 끝없이 유럽 대륙을 넘보는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고 같은 기독교 세계인 유럽을 협공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때 명예혁명을 통해 영국의 왕위를 겸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된 윌리엄이 프랑스의 비인륜적 세력 확장을 견제하며 유럽 각국이 결성한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프랑스에 맞서게 됨으로써 유럽 전역은 또다시 기나긴 전쟁에 휩싸였으니 이것이 바로 9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의 식민지인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간에 최초로 전쟁이 벌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영국의 왕 윌리엄 3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윌리엄 왕 전쟁이었으며, 이 전쟁을 발단으로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전쟁은 이후 그 유명한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발전하는 등 약 한 세기에 걸쳐 이루어지며 영국 식민지의 확장과 프랑스 식민지의 후퇴를 가져옴으로써 영어권 국가들이 주를 이룬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루이 14세에게 대항하면서 그가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장인 제임스 2세를 지지하는 것을 주요 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윌리엄 3세였으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플랑드르 등 각지에서 프랑스와 치열한 전쟁을 벌인 끝에 결국 1697년 제임스 2세의 복위에 대한 희망을 접은 동시에 유럽 각지에서 수세에 몰린 루이 14세가 레이스베이크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윌리엄 3세를 정당한 영국의 왕으로 인정함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륙에는 아주 잠시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 영국의 왕이자 자신들의 총독인 윌리엄의 뜻에 따라 끝없이 프랑스에 대항해 전쟁을 치러온 네덜란드는 적국이 대륙의 강국이었던 만큼 육상 전쟁을 위한 장비와 병력 유지에 많은 돈을 투입함으로써 국고가 머지않아 바닥나게 되었고, 그들의 부의 근원이었던 바다는 재원의 고갈로 점차 무시되었으며, 그렇게 영란 전쟁에서 수차례 보았듯 네덜란드가 점하고 있던 오랜 해군력의 우위는 그들에 비해 더 많은
많은 재원을 해군력 증강에 투자한 영국에게 삽시간에 추월당해 버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흔히 세계 역사에서 일컫는 네덜란드의 황금의 17세기가 저물고 오랜 해양의 적수가 사라짐에 따라 독보적인 강자로 떠오른 영국이 이후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게 됨으로써 머지않아 다가올 그들의 최전성기인 대영 제국의 시대를 예고하게 됩니다. 한편 하나의 긴 전쟁이 끝나기 무섭게 유럽은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휩싸일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니 허약했던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2세가 후사 없이 사망함에 따라 루이 14세가 그의 손자 필리프를 새로운 스페인의 왕으로 앉혀 두 카톨릭 제국을 부르봉 왕가로 통합시키려는 불온한 움직임을 보였고, 여기에 마침 프랑스의 망명 중이던 제임스 2세가 사망하자 급기야 그는 지난 레이스베이크 조약을 깨고 제임스 2세의 아들 제임스 프랜시스 에드워드를 영국의 새로운 왕 제임스 3세로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루이 14세의 도발에 대응해 또다시 주변국들을 규합해 대동맹을 결성한 윌리엄은 어느 한 국가도 나머지 나라들을 압도할 수 없는 국제질서의 확립을 꿈꾸며 다시 고개를 드는 루이 14세의 야망을 저지하려던 차 갑자기 뜻하지 않은 순간을 맞게 되었으니 프랑스와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던 1702년 3월의 어느 날 우연찮게 낙마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폐렴으로 합병증을 얻은 그는 단 며칠 만에 네덜란드의 총독의 자리에 오른 지 29년, 영국의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에 향년 5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윌리엄 3세가 사망하자 그와 메리 사이에 후사가 없었던 만큼 남아있는 유일한 계승권자였던 그의 처제가 뒤를 이어 영국의 왕위에 오르니 그녀가 바로 영국 역사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앤 여왕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오라네 가문 역시 그의 후사가 없었던 만큼 빌럼 1세의 동생 가문이 뒤를 잇게 됨에 따라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군연합 역시 자연스레 해체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총독이자 영국의 왕으로서 평생을 대외전쟁 속에서 보낸 윌리엄 3세였으나 그는 대내적으로도 몇 가지 특별한 업적들을 남겼으니 그의 즉위 직후 벌어진 9년간의 긴 전쟁 속 엄청난 전쟁 비용을 승인받아야 했던 만큼 윌리엄은 프랑스와 장기전쟁에 진절머리를 내던 의회와 끝없이 부딪혔고, 그를 한낱 이방인에다 전쟁광으로 취급한 토리파 측에서 급기야 제임스 2세의 복위 얘기까지 흘러나옴에 따라 그의 재위 전반에 걸쳐 많은 정계 인사들이 반역죄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으며, 윌리엄은 급기야 불손한 토리파를 배제하고 그에게 우호적인 휘급파 인사들만 국가 요직에 앉혀 국정을 논의코자 했으니 이것은 현재 영국의 상징이 된 내각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한편 세금 제도에 있어 특별한 개혁을 단행한 윌리엄 3세는 그의 삼촌 찰스 2세 때부터 군자금 조달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소득 수준이 고려되지 않아 문제가 많았던 난로세를 과감히 폐지하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 귀하게 취급된 유리에 대한 과세, 즉 유리창의 개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창문세를 도입한 것인데, 이 세금 제도는 이후 주택세의 도입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무려 150년간 지속되었고, 창문이 많을수록 당연 세액이 많았던 만큼 창문을 가려 숨기거나 아예 자체를 막아 창문의 숫자를 줄이는 등 시민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고자 갖은 수를 다 썼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영국의 옛 건물들의 모습을 보면 창문이 있어야 할 곳 몇 군데가 아예 막혀있는 등의 이색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재위 초기 오래된 화이트홀 궁전이 천식을 앓고 있는 자신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 윌리엄은 공기가 맑은 곳이 필요했던 만큼 런던 남서부 지역에 한 거대 저택을 사들여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을 통해 개축시킨 뒤 일종의 휴양을 위한 별장의 개념으로서 사용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버킹엄 궁전과 더불어 또 하나의 유명한 영국의 왕궁인 켄싱턴 궁전으로서 얼마 후 지난 170년간 영국 군주 들의 거주지였던 화이트홀 궁전이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켄싱턴 궁전은 이후 70년간 영국 군주들의 주요 처소로 사용되었고, 궁의 첫 주인인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 모두 이곳에서 임종을 맞이한 것은 물론 이후 빅토리아 여왕의 탄생지이자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마지막 거처가 되기도 했으며, 현재 차기 왕위 계승 서열 2위에 있는 윌리엄 왕세손 일가의 공식 거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문의 존멸의 위기 속 불행한 유복자로 태어나 네덜란드의 총독을 넘어 영국의 왕위를 거머쥔 것은 물론 일생을 전쟁 속에 살아가며 멸망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해내고 나아가 명예로운 혁명을 일군 제왕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끝을 맺으며 이제는 스튜어트 왕조에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앤 여왕에게로 이어집니다.